자, 우리 일제히 민족 분열 정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무슨 통치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 무단 통치의 시작은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 내일이죠, 맞죠? 우리 이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나라의 치욕이다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하에 들어갔잖아요. 맞지? 기억나요? 네. 자, 우리 이때부터 쭉 해서 우리 10년대 동안 우리 1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무슨 통치라고 했습니까? 무단 통치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네. 자, 근데 이 무단 통치의 큰 변환점이요. 우리 지민이가 발표할 거지, 그죠? 1919년 3월 1일입니다. 자, 우리 3월 1일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3.1 운동이 생각나죠? 3.1 운동이 생각나지.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합니다. 우리 이거는 지민이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거지만, 자, 우리 이 이후에 20년대의 통치 방식은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 하죠. 지민이 준비 잘하고 있구나. 네. 자, 이 문화 통치를 다른 말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은 우리 민족을 뭐 하려고? 분열시키려는 거죠. 분열시키려고. 이해돼요? 원래는 무단 통치 때는 일본이 직접 나서가지고 때리면서 강압적으로 했잖아.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먹혔어요? 안 먹혀 들어갔죠? 전 국민들이 일어나서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야, 나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채찍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채찍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경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똑같은 한민족이었던 거죠. 그죠? 이제 채찍만 아니라 뭐도 주려고, 당근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근을 받아먹는 사람한테 채찍을 쥐어줬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당근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 독립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고, 채찍을 쥐었던 사람을 우리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일본의 통치 방식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얍삽해져 가죠. 그래서 쌤은 이 문화 통치를요, 앞에다가 하나만 더 붙일 겁니다. 뭐라고요? 기만적 문화 통치입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년대부터 20년대 이러한 통치 방식이 변화되는 거는 우리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에 부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우리 1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요 글자를 쓸게요. 요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좋을까 싶은데, 자, 무슨 주의 국가 간? 자본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 전쟁이 터지죠. 우리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해서 1918년까지 나타났던 전쟁입니다. 자, 어느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요?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이 자본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우리 1917년에 자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은 곧 전쟁에서 빠지는 거죠. 나 자본주의 포기할래.
다른 걸로 바꿀래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였을까요? 러시아입니다. 우리 이것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고요. 이 러시아 혁명은 뭘로 바뀐 겁니까? 사회주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우리가 따로 이때부터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아까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소비에트. 소비에트가 각각 분야별로 조합을 의미합니다. 조합. 그러니까 회사 조합, 농민 조합, 각각 어떤 단체마다 조합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그걸 소비에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자본의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전쟁에서 빠지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끝이 나죠. 1918년에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승전국이 있었고 패전국이 있었습니다. 맞죠? 승전국은 패전국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그 책임에 대한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뭘 받아야 될까요? 보상을 받아야겠죠. 대표적인 책임 국가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짓밟아 놓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독일인들이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계기도 이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밟아놨거든요. 자, 그리고 이 당시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국이죠. 자, 우리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승전국 간에 식민지 분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거를 민족 자결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죠? 각 민족들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식민지들은 대부분 또다시 식민지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독립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패전국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승전국의 식민지한테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 일본은 이 당시에 승전국이었습니까? 패전국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본은 승전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시켜줘 라고 해서 터졌던 게 무슨 운동이었습니까? 3.1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 이 사회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대표적으로 선생님 윌슨 쓸 뻔했네요. 창현이가 이야기했나? 이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고 나서 여러 식민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약소국은 식민지들이 독립하도록 지원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오! 새로 생긴 소련 참 좋은 나라 같다.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데 소련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네. 그리고 사회주의 내용을 잘 보니까 자본가들을 다 몰아내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준다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자본가가 많습니까? 노동자들이 많습니까? 노동자가 많죠. 아직 자본주의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꼴 일본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주의 자체를 일본인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도 인기가 많아집니까? 이 레닌의 약소국 지원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도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비록 사회주의가 실패한 사상인 거 맞죠, 맞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을 막 너무 저 사람들은 이상한 색깔론 씌워가지고 막 그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해됩니까?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더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누가 승전국이다?
일본은 승전국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이 많이 벌어들인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일본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 어떻게 할까요? 조선에다 투자합니다. 어? 조선에다 투자. 조선에다가 투자도 맞습니다. 또 또 중국 침략하고 자국 산업화에 더욱더 투자해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일본 내 산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일본에서. 뭐가 많이 만들어집니까? 산업 투자를 많이 하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죠. 주로 우리 기본적으로 좀 배웠을 것 같아요. 공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공장이 만들어주는 곳에 뭐가 형성되죠?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죠. 우리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우리 도시화 현상이라고도 하고 이촌향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디가 텅텅 비는 겁니까? 시골이 텅텅 비는 거죠. 문제입니까? 안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시골이 빕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노동력요? 노동력은 넘쳐나죠. 다 도시화 갔으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죠. 이것은 곧 뭐의 부족을 이야기합니까? 왜 식량이지? 식량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쌀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그냥 쌀 농사 버려버리고 어디로? 도시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심지어 1918년에 일본에서 쌀 소동도 나타납니다. 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쌀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꼴 또 무슨 구호도 나올까요? 쌀값이 너무 비싸요. 무슨 구호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쌀값이 비싸요. 비싸면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할까요? 쌀이 비싸.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돈. 생각해봐요. 우리 이거 지금 현대에도 관련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떠한 물건이 비싸다는 건 상대적인 거죠. 이건희가 쌀값이 비싸다고 생각할까요? 별 생각 없겠지. 근데 우리들은요. 쌀값이 조금 올라가도 비싸다고 하죠. 뭐에 비해서? 버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임금 인상은 자본가로서는 막대한 타격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임금을 올려주면 자본가들은 타격을 받고요. 이것은 곧 산업에 주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일본 전체적으로 산업 발달이 느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이 일본에서는 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신성한 이야기 하는데 파리가. 근데 임금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이걸 어디다가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디서 구하려고 했을까? 조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이제 어디에다가 투자합니까? 식민지에다가도 투자를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한 개는 회사령 폐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은 뭐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 쌀 소동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말 그대로 회사령 폐지는 우리 10년대의 회사령은 허가제였습니까? 신고제였습니까? 허가제였죠.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일본에서 돈이 많이 남아도니까 일본 자본가들이 조선에다가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절차가 쉬워요?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총독이 허가를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조선 총독은 이러한 일본 내의 자본들을 더 신속하게 조선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령을 없앱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 회사 차릴게 하면은 차릴 수 있는 걸로 바꿔버려요. 우리 이걸 신고제라고 이야기하죠. 산미증식 계획은 말 그대로 자 생산한다 뭐를?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많이 적게
많이 증식,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조선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주고 개간도 해주고 간척도 해주고 쌀 중에 좋은 씨앗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공짜로 나눠줬을까요? 당연히 농민들에게 뭘 받았을까요? 그러한 돈을 받았겠죠. 투자 금액들을. 이해됩니까? 그 내용들이 우리 이 20년대의 내용들과 관련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 기만적 문화통치. 왜 기만적이라고 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우리 10년대 이야기랑 조금 엮어서 할게요. 우리 10년대에는 우리 조선 총독이 있었잖아요. 계속. 맞죠? 우리 총독 기억납니까? 조선 총독. 우리 총독은 항상 누구로 임명했어요? 일본인은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을 임명했습니까? 정치인을 임명했습니까? 군인들을 임명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총독을 야 우리 군인들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도 임명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무관이라고 한다면 일반 글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문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총독을 누구로 임명할 수 있다? 문관으로 임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통제적으로 하지 않을게. 문화적으로 할게. 그래서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 출신들도 임명시켜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제도 기억나요? 네. 우리 무슨 경찰이었어요? 헌병 경찰이었죠. 군인이 경찰이었죠. 이것도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경찰제를 시행할게?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직업인 사람들로만 뽑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또 어떤 거였지? 그런 거. 우리 10년대에는 우리 신문 만들게 했어요. 아니요. 우리 기본권이 철저히 탄압받았었죠. 대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집회라든지 결사라든지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신문사들도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아직까지 있는 신문사예요. 두 가지. 서울신 말고요. 진짜 오래된 거. 조선일보 들어봤어요? 조선 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또 무슨 일보? 동아일보. 그렇죠. 동아일보. 자, 이때부터 우리 20년대부터 이러한 신문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많은 걸 풀어줬죠. 그런데 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만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만적. 실제로 문관 총독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싹 군인 출신들로만 임명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경찰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우리 171쪽 오른쪽 아래에 보면 보통 경찰제 적혀 있죠. 여기 경찰관 숫자 보입니까? 5,402명에서 몇 명으로 뛰어버립니까? 18,000명으로 뛰어버립니다. 몇 배 가는 거야 이거? 3배 이상이죠. 경찰 기관 변화 볼게요. 원래 751개밖에 없었어요. 경찰서가. 몇 개나 생겨버립니까? 2,700개나 생겨버립니다. 몇 배 가는 거야 이거? 4배 이상 있는 거죠. 파격적인 거죠. 맞지?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일반 경찰을 채용한다고 하죠. 일본 경찰도 있었겠지만 어떤 경찰도 임명합니까? 이때부터 한국인 경찰들도 임명합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인 경찰들은 고등경찰이라고 해서 누구만 잡는? 독립운동가만 잡는 이런 기관으로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문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철저하게 뭐합니까? 검사. 우리 이거를 검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열. 그래서 우리 오른쪽 아래에 검열된 신문 있죠.
신문 중간중간에 흰색으로 되어 있거나 까만색으로 변해 있죠. 이게 다 일본에서 확인하고 일본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던 거는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삭제해 버린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기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1번에는 3.1 운동을 쓰면 되겠죠. 1번은 3.1 운동. 자, 우리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우리 요 이야기 했었죠. 요 이야기 기억나요? 요 이야기 누가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러시아 사회주의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누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이 말은 일본도 부정하는 거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사회주의가 문제야.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사회주의가 막 나타나니까 일본에서 이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제정합니다. 우리 그 법이 2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1925년 치안 유지법을 제정합니다. 치안 유지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70쪽 치안 유지법 보입니까? 자, 별표 칠게요. 자, 치안 유지법 보면은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무슨 제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잡아드립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거. 무슨 제도입니까?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거를 잡아들인다는 거지. 맞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치안유지법이 어디에도 적용됩니까? 그대로 한반도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이 사회주의를 막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잡아들이는데 이게 이용될까요? 그렇죠. 독립운동가 탄압에 이 치안유지법이 악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으면 사실 경찰들은 독립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철저히 막 비밀로 하겠죠. 그러면은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뭘 갖다 붙이면 됩니까? 너희 모여가지고 사회주의적인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너희 다 잡아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갔던 거죠. 치안유지법.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2번까지 봤고요. 자, 우리 앞으로 보는 밑에 있는 큰 2번과 3번, 4번은 우리 요 이야기와 더 관련이 있는데 우리 쌤이 아까 전에 여기서 민족을 분열시킨다고 이야기했죠. 분열. 그죠? 분열시키기 위해서 당근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렇게 좀 올릴게요. 자, 민족을 분열하기 위해서 우리 당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당근을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당근이 어떤 거냐면 너희들에게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정권은 뭐냐면 조선 사람도 투표를 통해서 무엇을 뽑도록 해줄게? 총독요. 일본은 의회가 있죠. 뭘 뽑게 해줄게?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너도 일본 의회에 진출해서 너희가 발언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치권은 뭘까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조선도 여기도 일본 국민이긴 하지만 뭐 조선 뭐 자치 뭐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너희끼리 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홍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이렇게 해봤는데 일제가 받아들여줬어? 안 받아들여줬어? 안 받아들여줬고 일본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독립하는 것은 힘들다. 차라리 자치권이나 참정권 같은 걸 얻어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권익을 한번 실현해보자. 일본의 당근에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러한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홀딱 빠져가지고 우리 빈칸에 쓰면 되죠. 우리 4번이나 5번에 자, 우리 이렇게 일단 5번부터
3번부터 쓸까요? 이거에 빠져가지고 뭐가 형성됩니까? 친일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자, 이들이 우리 4번, 5번이죠. 무슨 운동?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5번 무슨 운동? 자치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3.1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도 많이 일로 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런 활동을 하면서 누구한테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한테 점점점 뭘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까? 친일파로 변절되어 가는 거죠. 우리 이렇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장했었던 사람들을요. 우리 나중에 등장할 거라서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도 민족 이야기하잖아. 우리 민족의 권익을 살려야겠다. 참정권, 자치권 이런 걸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과 뭐 한 사람이죠?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얘들을 좀 줄여서 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민.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그러면은 일본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김구나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줄여서 뭐라 할까요?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타민, 비타민. 쌤이 그냥 먹을 거 말하니까. 쌤이 그냥 공부하기 편해라고 타민, 비타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요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요 이야기. 우리 요 위의 내용들은 이해되죠? 요 내용까지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게 하나 요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자, 우리가 일본에서 회사령을 어떻게 합니까? 폐지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일본 내 산업, 식민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우리 여기 있었던 허가제가 뭘로 바뀌죠? 신고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어요. 굉장히 늘어났겠죠. 단순히 신고만 하면 만들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6번에 들어갈 게 뭐 폐지입니까? 회사령 폐지겠죠. 그래서 일본 자본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때 우리도 이제 허가제였으면은 당연히 일본 총독이 못 만들게 했을 건데 신고제니까 우리나라 회사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국인 기업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일본 거, 한국 거? 일본 게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보니까 이 한국인 기업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고 일본 자본이 더욱더 한국의 물건들이 잘 팔리게 하려면 일본 물건이 좀 더 가격이 싸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제정하냐면 1923년에 우리 학습지에는 없어요. 좀 써놓으세요. 1923년에 일본 상품의 관세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이요. 별도의 세금 없이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본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요? 싸져요? 싸지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상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막 증가하나 싶었는데 좋아질까요? 힘들어질까요? 힘들어지겠죠. 일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와줘야겠어? 안 도와줘야겠어? 도와줘야겠죠. 실제로 도와주는 운동이 나타납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뭐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그게 이거와 관련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쌤이 하나 써주면 이게 나중에 발생할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볼게.
그 밑에 우리 7번이죠. 네. 7번은 우리 하나 남은 거죠. 요거 무슨 계획? 산미.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자, 쌤이 산미 증식 계획, 우리 2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개혁입니다. 우리 10년대는 뭐였죠? 주로 일본이 경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 세금 거두려고 했잖아. 땅 뺏고 막. 토지 조사 사업이 주요 목표였다면 20년대에는 뭡니까?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부족했던 쌀을 어디에서 구하려고? 조선에서 구하려고. 우리 돈 또 많이 남네. 어디에다가 투자해서? 조선에 투자해서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 쌀을 어디로 가져가겠다?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쌀 가격도 낮추고 노동자 임금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자본가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그 자본들이 세금으로 이어져서 국가 발전이 더 커지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우리 여기 9번에 쓸 거죠. 9번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8번 맞나요? 8번 맞아? 8번은 그거 딴 거네. 자, 우리 8번 이야기 보면은 우리 쌤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뭐 때문에? 어디 전쟁에서? 이게 8번이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승리하면서? 일본이 승전국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돈이 많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산미 증식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줘야 돼.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죠? 땅도 중요하고 땅만 있으면 됩니까? 물, 맞죠? 비료, 사람, 또 농업 기술, 그 다음에 쌀 중에 좀 좋은 쌀들 이런 것들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9번에 쓸 게 이겁니다. 관계시설. 우리 관계시설이라는 게 뭐 저수지라든지 뭐 수록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겁니다. 물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관계시설을 막 많이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 관계시설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좋은 씨앗도 받고 이렇게 농업을 잘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요. 우리 그 단체를 수리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조합에 가입하려면 공짜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돈을. 근데 나 가입하기 싫어 하면은 그래 했을까? 강제로 다 가입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무슨 돈을 많이 내야 돼? 이 수리조합 가입비를 많이 냈어야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 실제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이 정도로 하는데 안 올라가면 바보지, 맞지? 실제로 농업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정해놓은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치. 올해는 이 정도 올라갈 거야. 올해는 이 정도 올라갈 거야. 이런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통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한 70%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40%밖에 못 올라간 거지. 그래도 일본 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올라간 목표치만큼 가져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적혀 있진 않네요. 우리 결과 잘 보세요. 결과. 자, 쌀 생산량이 요렇게 쓸게. 쌀 생산량이 다소 증가되긴 했으나 그러나 어떻게 가져갔다?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증산량 이상 수탈합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량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조선에서는 쌀이 많아질까요? 부족해질까요? 조선에는 쌀이 부족해지고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히려 쌀은 일본에 주고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막 잡곡 이런 거 있죠. 잡곡. 그런 것들을 수입합니다. 쌀이 부족해지니까 만주 이런 데서
잡곡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요. 뭐 거꾸로 돼가지 맞지? 맞죠? 그리고 이렇게 수탈 이렇게 많이 일본 애들이 사가니까 누구는 이익일까요? 일본도 이익이고 우리나라에 있던 누구는 이익이야? 지주, 우리. 땅이 많은 사람들은 지주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쌀을 다 일본에 다 사준다는데 다 팔면 되겠죠. 이해돼요? 반면에 많은 영세 농민들이나 소작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전부 다 일본이 하도 쌀 그러니까 모든 농지를 다 뭘로 바꿔버립니까? 쌀 농사만 바꿔버려요. 우리 이거를 쌀 농사에 단적합니다. 이 말은 즉 밭을 다 뭘로 바꿔버린 겁니까? 밭 있죠, 밭. 채소 심고 오이도 심고 하는 것들. 밭을 다 뭘로 바꿔버립니까? 논으로 바꿔버린 거죠, 논으로. 논에는 쌀 농사밖에 못 짓잖아. 그죠? 이해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 시리아. 야, 나중에 우리 있잖아. 나중에 우리 1929년 또 오거든요. 29년. 이제 또 이때부터 일본의 정책이 한 번 더 바뀌겠죠. 이 29년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건 뭘까요? 경제 대공황이 터져버립니다. 자, 우리 경제 대공황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전쟁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자본주의의 문제로 발생한 건데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확보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전쟁이 터지니까 이것만은 막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전쟁 없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본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이 다 부도나고 노동자들은 다 잘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쌀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폭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 뭘로 바꿔놨어요? 쌀 농사 바꿔놨는데 쌀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때 한번 또 박살나게 망하고 막 그렇게 돼요.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내용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